예,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부터 이어진 약 20일간의 남북 긴장 상황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북한의 김정은 대신 최룡해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의 뒷이야기와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경민대 강명도 교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 분도 사실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남북 긴장 대치 상황 분석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자, 이제 합의문은 어제 이제 새벽 2시에 도출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한 이해득실, 누가 좀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어떤 거 따지는 부분이 지금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문영께 여쭤볼게요. 이 합의문의 사과, 그러니까 유감이라고 명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사과 논란, 자, 이게 충분한가? 부분은 아직까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도발, 특히 이번에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 협상력을 높여주는, 또 북한의 어떤 의지를 꺾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담겨진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했듯이 이번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행태를 감안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북한이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주체가 분명치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표현으로 그냥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그것이 사과인지 아닌지, 유감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기가 어려운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다면, 이번은 남북 회담이라고 하는 명백한 회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남북 간에 합의한, 다시 말하면 우리 측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하는 점, 그게 이제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겁니다. 주체가 북측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지 그 이유와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도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북측의 어떤 입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고뇌에 찬 그런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황병서와 김양건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제가 봐서는 이번에 회담 이 정도로 끌어내가지고 아마 이제는 살았다, 뭐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나마도 김정은이한테 보고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만약시 우리 문성국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를 놓게 되면 북한이 했다는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회담이 깨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뭐 자기가 책임질 일 같으면 황병서나 김양건이의 극한되는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최고 지도자, 저기는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고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존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권위와 위신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냐 아니냐,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열 수가 없는 거죠.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입장, 우리 북한의 입장을 봐준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의 그 회담에 임하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김관진 실장이 모르겠습니까? 최근에도 4월 30일 날 현역철이를 대장을 총살했는데 그래서 뭐 총살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또 그 김양건이나 또 황병서도 아마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34시간 동안 총 43시간이면 이틀째 두 번째 회담에서는 34시간을 이건 뭐 자지도 않고 도시락 날라다 먹으면서 회담이 종일 좀 쉬시겠다 다음 날 하자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종했다 다시 하고 종했다 다시 하고 끝냈다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이 봐줬다. 우리가
포용력으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관식 실장도 그렇고 우리야 뭐 우리 국민의 정서를 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와 재발 방지 받고 싶겠지만은 북한은 우리는 지금 국가를 상대해서 회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좀 도발 집단 아니에요. 우리 국가는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도 상당히 우리 문성국 장군도 말씀했지만 커다란 성과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면서 그 두 사람은 이제는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해서 김정은 장군한테 우리 그 북한은 보수죠. 보수한테 이제 보호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살았다 하고 안도하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 이번 사태 자체가 목함질의 도발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신 대표님 이 사건 발생한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정말 울분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물이 일단 나왔어요. 신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이 전면전을 할 것처럼 이렇게 협박은 했지만 사실은 우회적으로는 또 다시 우회적은 아니죠. 뭐 정상적인 통로로 김양건이 우리 김관진 실장을 만나자. 그것은 전면전 할 능력과 의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치고 들어왔던 내용인데 저는 이거 만나는 것을 우리 발표를 갖다가 그날 오후 5시가 사실은 전면전 하겠다라고 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6시부터 만나기로 약속을 해줬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 다음날 오전부터 만나줬으면 어땠을까? 한 12시간 시간을 더 벌고요. 그리고 이 합의도 한 하루 정도 좀 더 끌고 합의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요? 그럼 토탈 한 36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를 더 끌었으면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마지막에 잠수함 50척을 내보내면서 마지막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면전 진짜 하겠다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잠수함 50척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북한 잠수함의 특성상 이게 한 3일 지나면 다 나와서 이제 엔진 돌려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21일부터 잠수함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하는 그 시점이 이 잠수함의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버티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잠수함들이 50척 중에서 공해상에서 또는 우리 영해 근처에서 우리가 한 척만 납포를 했어도 이거 뭐 초대박이죠. 그런데 잠수함의 그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 시점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하루만 조금 더 갔으면 정말 이 사과 또는 책임자 처벌까지 이를테면 김영철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해봤는데 또 하나의 카드를 저희들이 가질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돌이켜보면 이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군사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의 추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제도 치명상을 입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코리안 리스크 즉 북한과의 어떤 그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중국 악재 그리고 우리 북한 악재가 겹쳐서 막 증시 그리고 외환 보유고까지 지금 위험 지경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하루 이틀 더 지나면은 경제가 어떤 그 외환 부분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고민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보도문 합의 내용만 봐도 얼마나 신경전이 치열했을지가 느껴지거든요. 사실 처음에 북한이 제시한 초안에는 이 북한 목함질의 도발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목함질의 이거 사건은 남측의 자작극이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합의문 정확한 표현은 공동보도문입니다. 공동보도문이 나온 후에 어제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례적으로 북한 조선중앙TV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번 합의의 의미와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 남측이 다 일방적으로 만든 일이고 그렇게 해서 긴장이 조성됐고 남측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건을 조작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이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어떤 효과가 오는지를 남측이 똑똑히 교훈으로 얻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더 울분을 했을 거예요.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게 북한의 예상하지 월 않으셨어요? 모습입니다. 자가당착식 해석 자기 그게 원래 북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북한은 이번 이제 자기들이 목함질의 도발을 하고 우리 군이 확성기를 11년 동안 꺼놨던 확성기 5년 전에 세웠지만 키는 것을 자제했던 우리 군과 정부가 저렇게 나올 줄을
미처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키니까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파장은 진지 몇 개가 터지고 뭐 함선이 하나 깨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의 가슴을 겨누는 확성기의 음성, 이 정보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요. 저걸 빨리 꺼야 되니까 틀이나 형식이나 자세나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급하게 온 겁니다. 아까 안심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마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유감이냐 사과냐 주체냐 이런 것들이 늘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사망에 나와 있는 그 일정한 전제 조건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빼고 뒤에 뭘 넣기를 원했냐 하면 북한으로서는 철거하고 다시는 방송이 재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못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재발 방지라고 하는 단어는 못 들어갔을지언정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래요. 자, 아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철거 얘기는 그쪽에서 꺼내지 않았다. 철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신 대표님. 지금 철거하지 않았죠? 이거 참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놔뒀고 언제든지 북한이 즉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 도발 아니겠습니까? 도발에 준하는 또 상태. 또 우리가 비단 이 DMZ 도발뿐만 아니고 이 해상에서의 도발, 여하튼 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확성기를 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이제부터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 그동안 2004년도에 확성기를 비롯한 심리전을 중단한 이후에 우리 군 어떤 그 심리전 전단, 심리전 부대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그 부대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어요. 거의 어떤 그 행정 조직만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는데 이제는 언제 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심리전 부대도 즉시 작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출 수 있는 조직 유지가 필요하고 또 아이템 유지도 필요하죠. 그냥 라디오 방송을 갖다가 전용할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군사력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100억짜리 탱크를 사는 거고 1000억짜리 전투기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확성기가 이번에 우리 알은 거예요. 북한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게 1000억짜리 전투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확성기를 정말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아이템들을 계속 만드는 것을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확성기를 당연히 철거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죠. 확성기 철거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이제 황병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병서가 뭐 바로 돌아가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이 회담의 어떤 그 목표가 그들로서는 정권 유지 차원 확성기를 꺼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해서 한국과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해놓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러면 뭐 했냐? 그래서 한국을 야단치고 왔다. 이제 이것을 보여줘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남북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들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독약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니까 저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또 이익이라고 봐요. 왜냐? 우리 국민들 중에서 북한이 진짜 저렇구나. 저게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황병서가 저렇게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여론을 모으는 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호재라고 봅니다. 자, 우리 강 교수님한테 이번에 이제 북한의 심지어는 이용하는 게 대북전단이 있고요. 근데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신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낙하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만큼 이렇게 확실한 무기가 없다는 거 정말 북한군도 알았지만 우리 국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확성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왜 이 확성기에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면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때는 확성기 틀어놔도 신경도 안 써요. 자기네 같이 맞받아 쳤지. 그냥 자기네 뭐 북한도 대남 방송하고 우리도 대북 방송 이렇게 계속 하여오지 않았습니까? 전도 안 뿌리면 저기도 뿌리고.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장마당 세대다 뭐다 다 있고 다 변화된 것도 맞지만 기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신격화와 우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이 이제 3대를 거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인터뷰가 나오는 거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이 지도력도 그렇고 뭐 리더십도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신격화가 우상화가 되지 않으면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독재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군부도 통치하고 국민도 통치하고 나라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건 공포 정치밖에 없거든요. 이 공포 정치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순간에는 공포 정치로 다 납작 몸을 엎드리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이 공포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공포를 너무 느끼게 되면 분노로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현역종 대장 총살하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방송이 누구를 겨냥하냐면 김정은의 치부도 겨냥하지만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병사 30만 명입니다. 최종의 부대라고 있는 1군, 2군, 5군이거든요. 4군단은 이 최종의 부대라고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1군단, 2군단, 5군단이 최종의 부대고 집단군이라고 이끌어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병사들한테도 지금 병사들이 상당히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용량실적 올리고 공급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북한 상황.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방송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왜 저 김정은과 같은 저런 독재자한테 충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 이 병사들이 최전방이 무너지게 되면 김정은 정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이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이 대북 방송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저렇게 34시간씩 자지 않고 43시간 했지만 아니 1차는 12시간. 2차는 34시간, 33시간씩 저렇게 하는 걸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느냐, 김정은이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요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사생결단으로 껐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해진 이야기를 들어도 평소 같으면 진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계속 회담을 이어갔다. 오히려 우리가 박차고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두 차례나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계속 하자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좀 더 하자. 그것도 우리 신인균 대표님 잘 말씀했지만 우리 상황도 결코 이게 회담이 결렬됐다고 가정합시다. 박차고 나오고 저기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고 했을 때 이 최전방에 있는 이 무기를 해소 안 할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이 긴장 격화가 점점 더 고조되고 저는 저 사람들이 뭐 전격전은 못하지만 전쟁한다고 선포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냐 기습작전하지. 그런데 저게 내려간 건 우리 협박하게 내려오고 계속 국지전 도발은 계속 할 겁니다. 뭐 공격은 못하지만 전면전은 못하지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도. 그러면 2년 반 남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또 황병서나 김양건의 그 회담 자세를 보고 유감 정도로 받아준 것은 우리 문성국 장관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후에 그 비정상적 행동, 비정상적 사태라고 했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한이라고 했는데 이 비정상적 사태가 무엇일까 할 때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투시킨다. 이것도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문구를 여달라고 해놓고 재발 방지 대신 비정상적 사태 이걸로 가자 해가지고 둘이 뭉실하게 포장했지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고 봐요. 자 비정상적 우리가 말하기 탓입니다. 자 회담하기로 해놓고 이산가족 상봉 다 해놓고 그전처럼 이산가족 상봉 해놓고 안 한 적 있죠 작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럼 대북 확성이 또 틀면 됩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 사태가 이 모습을 이 문구가 우리 국민들은 재발 방지가 낫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저는 더 큰 포괄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오겠지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방송을 일단 중단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북한이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게 어떤 거라고 각각 보시나요? 이제 그 얻은 것은 확성기 방송을 잠시 끄게 멈추게 한 것이 이제 얻은 거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얻은 것은 그동안 북한이 줄곧 우리에게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5.24 조치를 해제해라.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는데 전제 조건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데 협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체면이 있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기왕 나온 김에 그것도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자. 이제 이런 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합의문에 공동보도문에 담겨져 있는데 어제 황병서가 얘기한 것이 세 꼭지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딴소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민과 거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님의 그 영도력으로 남한을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합의를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를 우리는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 안 지키면 확성기가 다시 켜질 거를 알거든요. 두 번째, 이걸 또 어느 정도 지켜야 자기들이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어쨌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합의 내용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국민들 사이에 또 보수 진보 사이에 좀 여론이 갈리고 그런데 저는 뭐 보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북한하고 협상을 많이 했지만 협상은 일방적 원사이드로 이기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합의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체를 명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후에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뭐 비정상적인 사태를 북측이 요구했다. 저는 글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마 강하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그거 빼라고 했을 텐데 재발 방지라는 표현 대신 그렇다면 그걸 꼭 넣고 싶다면 이런 정도 하자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 의원님 예전에 이제 군사 대북 접촉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담장에 참석을 해보셨을 텐데 이번 사실 가장 고생했던 분이 바로 이제 김관진 실장하고 홍영표 장관 아니겠습니까? 뚝심의 이제 김관진 장관 뭐 꽃꽃장수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 출신의 홍영표 장관인데 뭐 달변가로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그 신경전 하는데 굉장히 김관진 실장이 뭐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번 회담의 이 초점은 결국은 북한의 지뢰 도발, 포격 도발로 이 만들어진 긴장 상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부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고질적인 악습을 이번에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군 이 군에서 오랫동안 지휘관으로 했고 국방장관을 했고 안보실장을 하고 있고 군 관련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북한 황병서나 김양건이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변명하기 어려운 그런 명백한 증거를 대놓고 당신들이 한 것이다 말이야. 이거 해결 안 하면 미래는 없다. 이것이 해결해. 북한은 이거 두루뭉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래요. 이걸 묻어놓고 끄고 얘기합시다. 대충 넘어가려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보시다시피 황병서는 원래 조직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고 군복은 입고 있지만 군인은 아니거든요. 군사사항이라든지 남북관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양건 협상통이죠. 대남통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오히려 군사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군사 분야 또 이 김관진 실장이 외모는 저렇게 강골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치밀하고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은 이 군사 분야 이번 지뢰 도발, 일련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홍영표 장관은 교수 출신으로서 또 이 통일비서관을 했고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그런 분들을 조율하는 환상의 조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쪽 반응도 살펴보고 싶은데 미국 CNN에서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미군도 아마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은 시차별 전개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하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그 주일 미군 외에 또 미 본토에 있는 증원군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며칠 차이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전쟁이 발생하고 들어오면 좀 늦죠. 그래서 전쟁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하고 한 일주일 전에 최소한 72시간 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어 대표님이 한 척도 없었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최소 항공모함을 서너 대는 보내야 되는데 한 척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조금 날석에 가다가 실제로 전쟁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시차개별 전쟁 계획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죠. 또 이를테면 북한의 잠수함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은 나오기 전에 그냥 기지를 때려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50척이 그냥 바다로 나올 때도 넉넉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50척들이 실제로 어떤 항구를 봉쇄하는 기뢰 작전을 펼친다든지 뭐 우리 상선을 과거 그 독일의 유보트처럼 막 지나가는 상선을 무자비하게 그냥 격침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게 징후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한반도 작전 계획을 조금 손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보고 느끼게 된 거죠. 좀 강 교수님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최룡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전승절에 이제 최룡해가 가게 돼 있는데 그것 뭐 우리가 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최룡 지금 북한은 중국통이 없어요. 지재룡이는 한각 뒤에 중국 주중주재 북한 대사기 때문에 격이 너무 낮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을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장성태가 항상 거기 각오했고, 장성태가 중국 통이었고, 모든 중국 문제를 총괄해 왔는데, 장성태 처형 이후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시진핑 주석을 한번 만났던 사람이 이제 지금 그 최룡해예요. 근데 또 격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북중 관계를 봐서는 상당히 뭐 지금 뭐 격을 높여주고 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바로 개입해가지고 다 자중하라니까, 자제하라니까, 자제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무슨 자제 같은 소리 나냐. 이 소리를 했거든요, 바로.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자제하라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에 들어오는 원유를 대체적으로 러시아가 많이 공급해주고 있어요. 식량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는 누가 갔습니까? 김영남이나 국가원수. 뭐 바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명색상 국가원수니까 국가원수가 보내면 중국도 사실 국가원수급이 가야죠. 그래야 중국 체면이 살아나는데 당장인의 비서인데 지금 최룡해가 실세에서도 조금 밀려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황병산이 또 밀리지 않았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래서 최룡해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북중 관계의 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언론에서 나오듯이 북중 관계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적임자가 최룡해라고 하는데 저는 전자에 꼽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국가 원수급도 안 보내고 한가 당주환이 비서거든요. 당주환이 비서만 이제 그 최룡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강명도 경민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